여러분 안녕하세요. CS 마스터 자격증 강의를 맡게 된 하산수라고 합니다. CS 마스터 자격증 강의가 오늘부터 시작되는데요. 교재를 보시면 이 교재는 제1장부터 3장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은 서비스 경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제2장은 서비스 마케팅, 제3장은 고객 만족 관리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서비스 경영 중에서 제1강 서비스 경영의 이해 부분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비스란 말 자주 듣죠? 우리가 특히 요즘 많이 듣는 얘기 같은데, 물론 옛날에도 많이 들었지만, 흔히 서비스라고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이제 공짜라는 개념이 많고, 무료다, 덤으로 준다, 이런 거 인식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학문적으로는 서비스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제일 먼저 서비스에 대한 거를 얘기한 학자는 옛날 유명하신 애덤 스미스라는 분이고요. 그분은 이제 서비스를 부를 창출할 수 없는 그런 노동이기 때문에 생산적 노동이 아닌 비생산적 노동으로 생각을 해서 서비스를 정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에 와서는 서비스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가 있고 이제 정의가 내려지게 되는데요. 그 여러 가지를 한번 쭉 살펴보면요. 이제 첫 번째 활동론적 정의를 보면 여기 시판에 나와 있지만, 서비스란 판매 목적으로 제공되거나 상품 판매와 연계해서 제공되는 모든 활동, 편익, 만족, 이렇게 간략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건 미국 마케팅 학회에서 정의한 내용이고요. 이걸 좀 더 세분화해 보면 이제 KJ 블로이스라는 학자는 현재의 형태의 물리적 변화를 가하지 않고 편익과 만족을 산출하는 판매, 그것을 제공하는 행위를 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탠턴이라는 학자는요, 소비자나 산업 구매자에게 판매될 경우에 욕구를 충족시키는 무형의 활동으로서 제품이나 다른 서비스의 판매와 연계되지 않고도 개별적으로 확인 가능한 것, 이것을 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의 속성에 대해서 거기에 관점을 맞춰서 또 정의한 내용이 있는데요. 서비스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그러니까 손으로 만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유형과 무형으로 구분을 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라스멜이라는 학자는 시장에서 판매되는 무형의 상품, 그것을 바로 서비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쇼스텍이라는 학자는 그 서비스에 보이지 않는 성질, 무형성은 하나의 속성일 뿐이지 그 본질적인 내용은 아니다. 따라서 서비스는 무형재가 아니고 또 무형재로 판매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좀 다른 견해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서비스에 대한 봉사론적 정의를 내린 분이 이제 레빗이라는 학자인데요. 우리가 영어 단어로 서비스의 동사가 서브잖아요. 근데 서브가 바로 이제 봉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서 이제 서비스란 인간적 봉사의 측면에서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학자입니다. 네 번째는 인간 상호관계론적인 정의인데요. 서비스는 고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업원 상호관계에서 발생을 하는 것이고, 고객의 문제 해결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와의 교류,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모두 통틀어서 서비스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자동차 정비소에 차를 맡긴다거나 이런 시계 수리소에 시계를 맡긴다거나 이럴 경우에 서로 상호 관계를 하죠. 가서 찾아가서 얘기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얘기하고, 이런 것이 다 서비스에 해당된다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또 이런 식의 정의가 이루어지는데요. 좀 더 이제 서비스 영역이 넓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상대방에게 무형적이고 소유권의 이전이 없는 행위나 효용을 제공하는 행위로서 공공서비스, 생산자 서비스, 소비자 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분류를 일단 하고, 제공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행위, 그리고 그러한 수행 자체, 이 자체는 결국 무형이고요. 결과적으로 어떠한 소유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속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정의는 특정 장소와 시간에 일정한 가치를 창조하거나 편익을 제공하는 그런 모든 경제적 활동, 이것을 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서비스가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특성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서비스의 특성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소멸성, 무형성, 그리고 변동성, 동시성 이 네 가지가 서비스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성질입니다. 그 첫 번째로 소멸성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소멸성은 일단 이제 서비스 우리가 많이 서비스 접하잖아요. 서비스는 일단 쌓아둘 수 없죠. 예, 재고가 불가능하고 저장할 수 없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써버리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그런 소멸성을 갖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씀과 동시에 그 서비스의 편익도 소멸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의 조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그 조화를 이루는 전략이 전제되어야 하는 거고요. 그렇게 예를 든다면 이제 수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백화점에서 세일 기간이다. 그러면은 직원 손이 딸리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임시 직원을 채용한다든지, 뭐 선거 같은 시절에 이제 선거사무소 임시로 좀 개설하고 거기 필요한 인력들을 임시로 채용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놀이시설 같은 데에 여름이 아닌 뭐 겨울이나 이럴 때 유휴시설이 발생하고 장비가 놀고 있을 때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용도로 뭐 쓸 수 있게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 모두 이 서비스의 소멸성 때문에 우리가 고안해낸 전략이 되겠죠. 그리고 종업원들도 마찬가지로 뭐 하나의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직무를 교육시켜가지고 그 시기에 맞게 그렇게 일을 담당하게끔 하는 것도 이런 서비스의 특성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서비스의 특성은 이제 무형성인데요. 서비스는 이제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형태죠. 형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퍼포먼스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게 만질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그 가치를 평가하거나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가 법률 서비스나 이제 의료 서비스 이런 같은 경우에 눈에 보이는 서비스가 아니죠. 물론 뭐 계약서는 눈에 보이지만 우리가 법률 서비스가 그 계약서만이 법률 서비스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일단 뭐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그게 전부 다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특성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서비스는 구입했다고 해서 바로 이걸 내가 소유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특징이 있죠. 가장 쉬운 예로 우리가 연극을 보러 갔다 또는 영화를 보러 갔다 했을 때 그 연극 티켓이나 영화 티켓을 구입했다고 해서 그걸 제가 바로 소유한 건 아니잖아요. 그 정해진 시간에 가서 내가 봤을 때 비로소 그 서비스를 내가 향유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서비스는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이 있고, 세 번째 특징은 변동성. 서비스의 변동성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그리고 서비스가 전달되는 과정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가변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 서비스 제공자에 따라 그리고 그 시간에 따라 그리고 그 서비스를 받는 고객에 따라서 같은 서비스더라도 여러 가지 변형이 될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적인 특징 때문에 서비스를 규격화하거나 표준화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요즘 관심이 갖는 것이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 그것을 유지하고 그 표준화를 하느냐 마느냐, 그게 굉장히 관건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의 변동성, 그리고 서비스의 이질성이라는 특징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왜냐? 이제 고객에 따른 개별화. 그러니까 요즘 뭐 마케팅에서 굉장히 관심 많은 게 고객군을 이렇게 세분화해서 그 고객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게 요즘의 트렌드잖아요. 그런 개별화의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게 이 서비스의 변동성의 특징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비스의 특징은 동시성이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서비스는 제공자가 제공하는 동시에 고객에 의해서 소비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서비스 공급에 참여할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객들이 형성하는 분위기가 하나의 서비스 내용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집중화된 대량 생산 체제가 구축이 될 수 없는 하나의 요인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서비스는 구입해서 내가 써보기 전에는 이걸 시험할 수도 없고, 또 이거를 사전에 품질을 점검해 볼 수도 없죠. 그래서 품질 통제가 어렵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과 접촉하는 서비스 요원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선발 그리고 그 요원에 대한 많은 교육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서비스의 특성을 알아봤고요. 다음에 보는 것이 이제 서비스를 좀 분류해 보면은요.
서비스는 이제 유형별로 분류를 하고 또는 이제 고객 접촉도가 많으냐 적으냐 그것에 따라서 또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유형별 분류를 좀 보면은요. 유형별 분류가 4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가 이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적 서비스, 그리고 두 번째가 유형물에 대한 유형적 서비스, 그리고 세 번째가 사람의 정신에 대한 무형적 서비스, 그리고 무형자산에 대한 무형적 서비스, 이렇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적 서비스를 살펴보면요. 말 그대로 이제 고객의 신체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는 행위죠. 그래서 고객과의 물리적 접촉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1번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서비스 전 과정에 같이 참여를 해야만 한다. 이것이 전제 조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비스 접객 직원, 현장 직원의 그런 태도나 서비스 능력, 이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되죠. 예를 보자면 흔히 가장 여자분들이 제일 많이 가시는 미정원. 저희 미정원 꼭 가야 돼. 미정원에 가야 이제 머리를 하고 계속 앉아 있어야지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잖아요. 이발소도 마찬가지고 또 헬스클럽도 마찬가지죠. 병원도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두 번째, 유형물에 대한 유형적 서비스. 이거는 이제 일반 재화나 고객의 소유물, 고객이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유형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요. 고객은 이 경우에 이제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제 자신의 물건을 맡기고 그 다음에 반드시 그 현장에 계속 존재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한 번은 접촉을 하죠. 한 번은 접촉은 하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거기에 있어야 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세탁물 맡기러 많이 가죠. 그때 이제 세탁물 한번 맡기고 세탁물이 이렇게 그 과정에 다 참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예이고 시계 수리 아니면 소포를 보낼 때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사람의 정신에 대한 무형적 서비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 이제 오락 프로그램 같은 거 있죠. 이제 사람의 정신에 대해서 이런 프로그램상으로 나와서 서비스가 나오는 거고, 예술품을 관람한다든지 공연을 본다든지 연예 프로그램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고객이 받는 정신적인 서비스가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가 무형자산에 대한 무형적 서비스로서요. 고객의 무형자산, 예를 든다면 데이터 같은 거, PC 데이터 같은 것들, 아니면 모바일 요즘에 있는 데이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고요. 고객의 존재나 참여가 불필요하고요. 서비스 제공 장소로 고객이 가야 하는 일도 가도 되지만 가지 않아도 되는 일이 더 많죠. 요즘 현대사회에서 정보화 시대가 점점 가속화되는데 이런 사회에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는 서비스 분야입니다. 우리 제일 많이 하는 인터넷 뱅킹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은행에 창구에 가서 이렇게 해야 되지만 요즘은 굳이 은행에 안 가도 인터넷으로 해도 되고 이제 그런 편의성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런 인터넷 뱅킹 아니면 인터넷 쇼핑몰 이런 것들 다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두 번째, 고객 접촉도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른 분류를 보면은요. 고객 접촉도가 높은 경우, 그 다음에 중간 정도의 고객 접촉도, 그리고 낮은 정도의 고객 접촉도,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고객이 꼭 직접 방문해야 되는 형태. 아까도 잠시 얘기했듯이 미용실이나 이발소, 아니면 병원에 가는 것, 이런 것들 1번에 해당되겠죠. 그 두 번째로 중간적인 고객 접촉, 고객이 서비스 장소로 이동을 하거나 또는 서비스 직원이 고객을 찾아오거나 하는 경우로 한 번은 만나지만 모든 서비스 과정에 고객이 참여하는 건 아닌 경우, 이런 것이 대표적인 예로 이제 우리 보험 가입하잖아요. 보험 가입할 때 이제 FC 그들이 찾아오죠. 대부분 찾아올 때 이제 만나고 이제 그렇지만 보험 가입하는 기간 내내 저희가 보험사와 함께하는 건 아니죠. 예, 그래서 한 2번의 대표적인 예고요. 그다음에 세탁물 맡기는 것들, 아까 얘기했던 거, 소포를 보낼 때 이런 것들 다 여기 해당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낮은 고객 접촉도는 서비스 제공자와 물리적 접촉이 거의 없는 경우죠. 한 번도 안 만나도 되는 경우. 이게 요즘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는 편리하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전자상거, 인터넷 쇼핑몰, 그다음에 TV 홈쇼핑 이런 것들 다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볼 것이 이제 서비스 산업의 산업 분류를 좀 보면은요.
우리나라의 경우와 외국의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보겠는데요. 일단 우리나라의 서비스 산업 분류를 보면은 한국 표준 산업 분류에서 나와 있듯이 우리나라의 서비스 산업 분류는 제 1차, 2차, 3차 중에 3차 산업이 서비스 산업에 해당됩니다. 서비스 산업에 해당되는 것들을 쭉 보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뭐 도소매업, 소비자용품 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창고, 통신, 금융, 보험, 기타 이렇게 쭉 나열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서비스 산업 분류는 일본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와 3차 산업이 서비스 산업인데요. 일본 경제조사협의회에서는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특징이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이제 분류를 자세하게 해놨는데요. 대사업소 서비스, 대개인 서비스, 그리고 대개인 및 대사업소 서비스, 공공 서비스, 준공공 서비스 이렇게 일단 분류를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세부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이건 교재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서비스 산업 분류는 우리나라나 일본같이 1차, 2차, 3차 이렇게 나가진 않고 일단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 분류를 쭈루룩 해놨습니다. 이제 그게 숙박 서비스, 가사 서비스, 레크리에이션에서 통신 서비스까지 그게 10가지로 서비스 산업을 분류해놨습니다. 산업 분류는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비스의 품질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 요즘 기업이나 또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기왕 서비스를 받을 때 굉장히 좋은 서비스를 받고 싶겠죠. 당연히 고객의 입장에서는 그렇고 또 기업들은 기업들 나름대로 이제 워낙 경쟁이 심화지고 격화되다 보니까 그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어떤 차별화의 요소로 이제 서비스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기업들이 서비스에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굉장히 뭐 형식적인 거에 그쳤고, 어떤 재화를 판매한 다음에 굉장히 뭐 사후 약방문적인 성격으로 서비스를 생각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죠. 뭐 워낙 제품들이 다양해지고 또 다 좋은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그 제품들의 차별화를 뭐 우리는 서비스를 굉장히 뭐 성심성의껏 한다 아니면 굉장히 뭐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경쟁 우위의 요건이 되기 때문에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서비스의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특징에 의해서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서비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인 개념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입장에서 서비스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걸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성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이거를 객관화하는 방법도 잘 모르겠고 그러려면 측정을 해야 되는데 측정 방법이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또 서비스라는 게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종류에 다 맞는 이런 품질을 모든 걸 아우르는 품질의 정의를 내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서비스 품질 측정이 어려운 하나의 이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 서비스 품질 측정이 어려운 것은 이제 서비스라는 게 일단은 시행이 돼서 나에게 왔을 경우에 이제 서비스가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이루어지는 그 특성, 그런 동시성의 특성 때문에 서비스 전달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 품질을 검증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에 이 서비스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고객으로부터 서비스 품질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평가, 그 데이터를 얻어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서비스가 끝났어요. 그러면 그 품질 측정을 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그 받은 고객에게 일일이 다가가서 좋았냐 나빴냐 물어보고 그다음에 답을 얻어서 그거를 보고서를 작성해서 하기까지 굉장히 비용이 일단 많이 들죠. 일단 뭐 설문지도 만들어야 되고 뭐 그런 서비스 요원도 다 교육시켜야 되고 또 고객들이 거기에 대한 답을 또 해주느냐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사실 여러분도 뭐 음식점 같은 데 가면은 뭐 이렇게 서비스 만족도 조사 설문지 많이 보시죠. 근데 그런 거 사실 작성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자진해서 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고 뭐 행사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하면 또 겨우 하지만 뭐 그게 얼마나 또 정확한 답인지도 사실 의심스럽고 그래서 이런 특징 때문에 이제 서비스 품질 측정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그러니까 자원과 동시에
자원과 고객이 동시에 이동하는 특징, 그래서 고객이 자원의 흐름을 관철하게 되기 때문에 서비스 품질 측정의 객관성을 저해한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이 서비스 프로세스의 일부가 돼서 서비스의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비스 품질 측정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또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품질 측정이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서비스 품질 측정을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는 이유는 서비스 품질의 측정이 서비스 개선과 향상의 출발점이고 그리고 기업의 경쟁 우위 확보의 하나의 중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서비스 품질이 낮다고 흔히들 얘기하는데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 뭐 ISO 9001이다, 뭐 식스시그마 이런 것들 요즘 많이 기업에서 하려고 하고 뭐 실제로 하기도 하는데요. 그럼 아직까지도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는 이제 낮다 이런 게 일반적인 인식인데요. 그 이유는 첫째로 비용 절감.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일은 되도록 줄이려고 하겠죠. 물론 필요한 인력은 채용하지만 그래서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도 기업들이 높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에 종사하는 직원들인지 이런 분들은 되도록이면 수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또 셀프 서비스도 많이 이용하고요. 인건비 절약의 한 차원이죠. 그다음에 자동화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당연히 서비스 품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서비스업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아직까지도 일반인들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높지 않다. 일반인들 생각에 서비스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숙련된 직원이라기보다는 뭐 약간 비숙련된 인력이고 임시직이고 뭐 이런 인식이 강하잖아요. 실제로 또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인식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생산성과 효율성과의 괴리.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한 사람의 인력으로 굉장히 많은 퍼포먼스를 내기를 원하는 게 기업의 생리인데 그런 생산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서비스에 대한 그 서비스 품질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들이 계속 뒤로 밀리는 거죠. 생산성 더 많이 생산해야 되고 더 효율적으로 하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기업의 특성상. 그리고 네 번째, 고객의 만족. 고객 만족도에 대해서 요즘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고객의 만족도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도는 굉장히 낮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대표적인 예로 여기 잘 나와 있는데요. 사실 우리 모두 흔히 생각하기에 우리가 뭐 음식점 가서 뭐 서비스 받았는데 먹고 나서 굉장히 좋았다 그러면은 좋았어도 그냥 가고 나빴어도 그냥 가는 경우가 많죠. 그거를 일일이 항의하거나 뭐 얘기를 하거나 건의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 뭐 있지만 많지 않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통계상 100명의 불만 고객이 있을 경우에 실제로 내가 불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고객은 그 중에 4명밖에 안 된대요. 그럼 결국 96명의 사람은 불만을 느꼈으면서도 그 불만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기업들이 그 가버린 96명이 걔네들 그 사람들은 불만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족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바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괴리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그다음에 표준화의 어려움. 서비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비스 품질 검사 방법도 다양하지 못하고 그리고 서비스도 굉장히 다양하고 종류가 많고 그럴 경우에 이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실수할 확률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예로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 고객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고객들의 모든 고객에게 다 맞는 표준화를 이루기가 어렵다는 거죠. 백화점도 마찬가지예요. 백화점 고객이 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 계층별로 다 맞는 품질의 표준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들. 그것이 서비스 품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서비스의 무형성. 이제 서비스가 무형의 존재로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의 품질은 이제 어떤 사람들의 입소문 아니면 뭐 사람들의 인식, 그냥 선입관 아니면 막연한 기대 이런 걸로만 측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비스의 품질의 수량화가 어렵고 그런 품질 통제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품질이 낮다. 이런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품질의 정의를 내려보겠는데요. 서비스 품질의 정의는 제품 품질 정의하는 내용과 동일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품 품질은 이제 등급과 사용 적합성, 일관성 이 세 가지로 정의를 내리는데요. 뭐 등급은 뭐 우리 잘 아시다시피 흔히 호텔 객실 등 뭐 몇 등급짜리다 뭐 다 나오잖아요. 그런 등급으로 정의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용 적합성. 서비스가 사용자 또는 고객을 만족시키는 정도가 얼마냐, 그거에 따라서 또 품질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제공되는 서비스가 변화 가능성이 있느냐, 아니 많으냐 적으냐, 이거에 의해서 서비스 품질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품질 측정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보겠는데요. 서비스 품질 측정 방법에 대해서 서브퀄이라는 이제 다모당 척도가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고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의 이니셜 제일 앞 글자를 따서 PGB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서브퀄 이 용어로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서비스 품질의 정의를 내려본다면 고객의 기대나 욕구, 그리고 그들이 지각한 것 사이의 차이점, 이것이 서비스 품질이고요. 고객 기대를 충족시키면 서비스 품질이 우수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객의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것을 본다면요.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입소문, 그 다음에 고객 개인의 어떤 개인적인 욕구가 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런 욕구, 그리고 서비스를 옛날에 이용해 봤던 그런 경험들,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를 받는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서비스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품질의 차원이 10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품질의 차원은 이제 10가지가 여기 적혀 있는데, 유형성, 대응성, 예절, 안전성, 커뮤니케이션, 고객 이해, 접근 가능성, 신용도, 능력, 신뢰성, 이렇게 10가지로 차원을 나눠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서비스 품질 10개 차원을 대표하는 이제 97개의 문항을 만들어서 표본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래서 그 조사를 통계로 분석한 결과 이제 분석해서 집단 면접으로 이렇게 도출한 내용으로 이렇게 10개 차원 간의 상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을 5개의 서브퀄 차원으로 통합해서 나타난 것이 이 품질의 차원 5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신뢰성, 확신성, 유형성, 공감성, 대응성, 이렇게 5가지로 볼 수 있고, 그 영어 앞 글자를 따서 이제 레이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서비스 품질 차원 10가지, 그리고 품질 차원 5가지, 서브퀄 5가지. 이거는 이제 좀 시험 문제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눈여겨봐 주시고요. 그 첫 번째로 이제 레이터 중에서 첫 번째 신뢰성. 신뢰성은 신뢰할 만한 서비스의 수행은 고객의 기대에 의해서 적시에 동일한 방법으로 매번 실수 없이 성취할 수 있는 수단을 신뢰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약속한 서비스를 정확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을 바로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뭐 우편물 서비스, 여러분 집에 계셨으면 잘 아실 텐데요. 거의 비슷한 시간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 확신성. 이제 이거는 서비스 수행 능력, 고객에 대한 어떤 정중함, 그 다음에 존경심, 고객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뭐 서비스 제공자가 정말 진심으로 고객에게 최선의 관심을 쏟는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서비스 제공 직원의 어떤 태도나 예절,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유형성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물리적인 시설, 그 다음에 장비, 그다음에 직원도 뭐 포함되겠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커뮤니케이션하는 자료도 있죠. 서비스 할 때 뭐 이런 뭐 광고 문구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자료들, 이런 것들이 다 유형성에 해당되는 거고요. 근데 공감성은 이제 회사가 진정으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배려를 하려고 하는지, 그것들을 공감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뭐 예를 든다면 항공사에 가서 이제 갈아타야 되는데 비행기를, 이제 직원이 고객이 잘못해가지고 잘못 탔어. 그랬을 때 직원이 이제 그거를 제대로 이제 뭐 해결해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대응성은요, 고객을 돕고, 그 다음에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그 서비스 제공자의 태도, 이런 것들 대응성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뭐, 그러니까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했거나, 뭐, 비행기가 갑자기 뭐 지연이 되거나, 배가 갑자기 뭐, 떠야 되는데 못 뜨거나, 이런 경우에 어떻게 그 시간을, 사실 고객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겠죠. 뭐, 이런 비행기 시간 늦어지면 특히 뭐, 기분이 안 좋을 텐데, 그럴 때 뭐, 좀, 뭐 서비스 다 뭐 음료수라도 준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물품을 좀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다른 비행기를 좀 이렇게 편의를 봐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품질 10개 차원하고 서브컬 5개 차원은 여기 교재에도 표로 잘 정리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눈여겨 좀 봐두시면 시험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품질 격차 갭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서비스 품질은 고객 개개인이 인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품질 개선을 위해서 고객의 요구사항이나 기대나 기업 능력 간의 차이를 해소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게 정확하게 일치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품질이, 그러니까 고객이 기대하는 것과 실제 서비스 간의 갭이 발생하는 것들, 그것에 대한 모형을 만든 것을 이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격차가 이제 4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그 격차 중에 첫 번째 서비스 격차는 고객 기대를 그 서비스 기업 경영자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 사실 서비스 제공하는 부서는 좀 일선부서이고, 이렇게 뭐랄까, 굉장히 현장 직원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객의 목소리를 현장 직원은 듣지만, 그게 그 최고 경영자까지 올라가기가 어렵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마케팅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 같은 거 그 회사에서 많이 발주해서 보지만 실제로 그게 정말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리고 최고 경영자까지 올라간 단계가 굉장히 또 많잖아요. 그 뭐 층층시하라고 하죠, 흔히. 그런 것들 관리 단계 수가 많고, 그거 올라감으로써 또 정보가 왜곡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품질 갭 두 번째로는 서비스 품질 표준 자체가 잘못된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고객 기대에 일치하는 성과 표준의 개발이 여러 제약 조건 때문에 어려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 관리자가 이제 몰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관리자가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믿는 정도가 바로 가능성의 지각인데요. 이제 이거를 고객이 충족할 수 없어, 이렇게 불가능하다는 인식 대신에 이제 가능할 거야, 항상. 그런 긍정적 마인드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 표준화, 서비스 업무의 표준화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의 정도를 뜻하는 거고요. 이런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그리고 그게 되면 이제 가장 기업 입장에서는 최선의 방법이겠죠. 그래서 업무 표준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 있고요. 네 번째로는 목표 설정, 서비스 품질 목표가 고객의 기준에 근거해서 설정되어 있느냐 없느냐, 그 정도를 말합니다. 서비스 품질 갭 세 번째, 격차 세 번째는요, 서비스 명세와 실제 서비스가 제공된 것과의 차이점을 말하는 건데요. 근데 어떤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에는 뭐 이런 서비스를 할 거야,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돼 있었는데 실제로 받아보니 그게 아니더라, 이런 경우 많이 겪어보죠. 이런 경우가 일어나는 이유는 이제 뭐 그 서비스 접객 요원의 태도에 문제가 있거나, 그 다음에 고객 대기가 너무 길어지거나, 또 반대로 고객이 너무 수준 미달일 경우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사실 기업에서는 그대로 했는데 고객은 그거를 제대로 이행 안 하는 걸로 생각하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처리 규칙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직원이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세 번째 격차가 일어나게 됩니다. 뭐 역할 모호성도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역할 갈등, 직원들이 이제 뭐 이렇게 그 자신의 해야 할 일을 잘 모를 경우, 그다음에 직무하고 직원 간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술과 직무가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다음에 감독 통제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상 체계가 제대로 서 있지 않은데 서비스 직원이 사실 일을 열심히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세 번째 격차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비스 품질 갭 네 번째는
이제 약속이 실제 상품과 맞지 않는 것으로 서비스 제공의 약속 자체가 지켜지지 않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갭이죠. 수평 커뮤니케이션, 이제 이거는 마케팅, 그러니까 인사나 마케팅이나 뭐 이런 운영하는 부서 간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그다음에 부서 간의 절차와 규정의 차이가 그 원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이런 격차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과잉 약속, 이게 굉장히 많죠. 과잉 광고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기업이 광고도 많이 하고 이런 고객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에서 실제 고객의 서비스를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부풀려서 얘기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고객들이 또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이런 걸 기대했는데 이게 아니더라, 이런 격차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1강 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